우리 참고인 그 경험에 비춰볼 때 일반적인 사무소 위조 사건의 경우 검사 구형과 법원의 최종 판결은 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나요? 벌금은 대부분 벌금이고 뭐 경우에 그런데 따라서 특수부가 동원되고 37일간의 대대적인 수사, 압수수색 영장 70여 건, 이거는 좀 너무 과도하다는. 그 사건 자체를 특수부에 배당한 것 자체가 네. 정상적이지는 않죠. 사문서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장관 가족은 대검 특수부를 총동원해서 37일간 70곳 이상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데 대대적으로 지금 수사를 펼치고 있잖아요. 반면에 공문서를 위조한 검사는 기소조차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문정 참고인께서 검찰개혁이 필요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점 때문인 거죠. 그런 식의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는 사법 정의를 왜곡시키거든요. 네. 검찰총장님께서 검찰의 사건이 접수되는 걸 이거는 파서 죽여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수사해서 파서 죽여버리면 되는 거고, 이 사건은 덮어야겠다고 하면 형사 1부의 사건 배당해서 제가 고발한 사건처럼, 그리고 이완구 전 총리님께서도 문무일 총장님 등을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고발하셨는데 고발인 조사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1년 3개월 동안 방치되다가 각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검찰에서 자기 사건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수사를 안 하고, 수사를 안 해서 증거가 없어서 불기소사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우리 참고인 그 경험에 비춰볼 때 일반적인 사무소 위조 사건의 경우 검사 구형과 법원의 최종 판결은 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오나요? 벌금은 대부분 벌금이고 뭐 경우에 그런데 따라서 특수부가 동원되고 37일간의 대대적인 수사, 압수수색 영장 70여 건, 이거는 좀 너무 과도하다는. 그 사건 자체를 네. 특수부에 배당한 것 자체가 네. 정상적이지는 않죠. 네, 우리 잠시만 계시고, 우리 경찰청장님, 네, 그 이문정 참고인이 고발한 검찰 간부 4명에 대한 수사를 위해 경찰은 부산지검 압수수색을 청구했는데 불청구된 거죠? 네, 네네. 그 경찰이 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정도면 경찰에서도 검사의 공문서 위조가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간행했던 거죠? 네. 그리고 뭐 자료가 네. 임의적으로 협조가 안 되니까 압수수색 방법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거부했는데 이렇게 되면 경찰의 정상적인 수사 불가능하죠?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거부된 영장 다시 청구할 계획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고발인에 대해서 2차 조사도 했고 뭐 자료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걱정이요. 늘 네. 그 경찰에서 영장 청구를 해서 불청구를 하게 되면 타이밍을 다 잊는 거예요. 그 안에 저 증거 다 은폐하고 뭐 이러면서 모든 증거물 확보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지연되고 나서 저 압수수색하면 뭐 성과가 있겠습니까? 네, 뭐 그로 인해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된 사안들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우병우도 그랬고 뭐 여러 차례 있지 않습니까? 김학의도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이문정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SNS 활동 잘 보고 있는데요. 검경권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이문정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칼럼을 통해서 정권은 유한하나 검찰은 영원하고 끈끈한 선후배로 이어진 검찰은 밖으로 칼을 겨눌 뿐 내부의 골문 부위를 도려낼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내부의 골문 부위, 뭐 김학의, 우병우, 김영준, 김광준 같은 전 비리검사를 지칭하는 것이죠. 김학의 전 차관의 면죄부를 준 검사들 혹시 아직도 검찰에 남아 있습니까? 그때 부장 이상 분들은 제가 이름 들어서 1차 수사 무혐의 하셨던 분은 여검사 성희롱 문제로 경고도 받으시고 있다가 얼마 전에 그만두셨고, 그 2차 수사 무혐의 하셨던 분은 여검사 성희롱 문제로 해임되셔서 두 분이 공교롭게 교육장이 같은 날 저한테 와서 제가 좀 웃었습니다만. 네. 9월 20일에는 조국 장관 부인에 대한 수사를 아마 생각하시고 쓴 글 같으신데요. 이번 수사는 사냥처럼 시작된 것이다. 검찰개혁의 동력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서초동 검찰청 앞에 대규모 촛불이 커졌습니다. 수십만 수백만 개의 촛불은 실제로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됐는데요. 대규모 촛불 예견 하셨습니까? 그 예견을 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뭐 울산에 있으니까 이번에 총상 얼마 왔는지 모르겠고 한 수천 명 오겠지라고 했는데 많이 와서 중앙지검에 있는 동료들도 조금 놀랬다고. 이같이 대규모 촛불이 되면 검찰 수뇌부 영향을 미치나요? 지금 상황은 사활이 걸려 있고 지금 치킨 게임화 되고 있는 중이라서요. 촛불에 눈 깜짝 안 해요? 뭐 이 정도 가지고는
까딱 안 한다. 네.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9월 10일 페이스북에 검찰공화국은 수사권을 공격수단으로 삼고 수사지휘권과 수사조절권은 방어수단으로 삼는 난공불락의 요새인 것이 현실이다. 저는 이 문제를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수사지휘권, 수사조절권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수사 지휘권이야 뭐 엄정하게 수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건 맞습니다만 그건 압력이 없을 때 얘기고요. 검찰에서 제가 그 부당한 항명 파동이 있었고 윤석열 총장님께서도 그때 국정원 댓글 수사 때문에 항명 파동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제가 검찰에서 안에서 보았을 때 법무부 검찰에서 공식적으로 주장했는데 상명 하복이 그 민주적 정당성의 가장 근본인 것처럼 주장하며 상급자가 지시한 것이 정당성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하급자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제 징계 취소 소송했거든요. 근데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사람이 내가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관 예우가 없다라고 아직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사법농단에서도 보았다시피 어떤 청탁이나 친분의 말을 하게 되면 판단에서 왜곡되는 건 불가피한 거거든요. 근데 아직 뭐 정관 예우는 이런 것의 조직 문화가 아직도 그대로 좀 잔존하고 있는 영향이 미친 상황에서는 이것이 사법 정의가 자꾸 돈이나 권력에 의해서 왜곡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사지휘권이 엄정하게 행사되고 같이 협력관계로서 이렇게 보완하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것이 찍어 누르면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의 부작용이 적진 않아서 조금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